당신의 손자가 지금 태어났다면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그 아이를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공상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나스닥 100에 1,000만 원을 넣고 55년만 기다리면 217억 원이 됩니다. 무려 2170배죠. 연 15% 수익률 복리의 마법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엄청난 자산이에요. 부족하다 싶으면 원금을 좀 더 넣으면 됩니다. 과거엔 이렇게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웠어요. 포트폴리오 직접 관리하고 종목 바꿔가며 리밸런싱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ETF 하나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미래의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지난 10년간 수백 배 올랐는데도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변동성을 못 견뎌서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2018년에 엔비디아를 샀어요. 3억 들어갔죠. 2년 만에 1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 빠졌어요. 3억 6천이 증발한 겁니다. 월급쟁이가 평생 모을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밤에 잠이 와야 올 수가 없었대요. 출근해도 주가만 보고 가족한테 짜증만 내고 결국 8억에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그 주식 50억 넘게 됐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30% 이상 빠진 게 5번이었고 50, 60% 폭락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자산이 100억으로 불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30%만 빠져도 30억이 날아갑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하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더 잔인한 건 언론이에요. 주가 빠질 때마다 엔비디아 시대 끝났다, 경쟁사에 밀린다, AI 버블 꺼진다 이런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면서 당신들어 빨리 팔려고 압박하죠. 인간은 그 압박을 못 견딥니다.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투자하거든요. 고점 대비 하락폭을 매일 보면서 자책하다가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게 돼 있어요. 개별 종목 투자가 위험한 건 주가가 안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르는 과정의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똑같이 빠지는데 왜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개별 종목과 지수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엔비디아가 50% 빠지면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쟁사한테 밀릴 수도 있고 신기술에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50% 빠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미국 전체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가 동시에 망해야 나스닥이 무너져요.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 정도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끝난 겁니다. 한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같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망할 거라고 믿지 않는 대상은 끝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나스닥이 30% 빠져도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달라요. 이 회사는 진짜 끝날 수도 있어라는 공포 때문에 못 버티는 거죠. 그래도 나스닥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방법이 있어요. 빅테크 10개 정도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식으로요. 반도체 ETF도 괜찮죠. 개별 종목보단 안정적이고 나스닥보단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미래의 승자를 미리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누가 엔비디아를 예측했나요? 20년 전에 누가 테슬라를 봤나요? 지수는 그 승자를 자동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이 고민할 필요 없이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착각입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정으로 투자합니다. 1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뭐가 보이나요? 5천 원 수익? 아니죠. 5천 원 손실이 보입니다.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본전 대비 50% 수익인데도 5천 원 날렸다는 생각에 팔아버립니다. 제 후배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2020년에 테슬라를 1,000만 원어치 샀죠. 1년 만에 500만 원이 됐어요. 완전 신났죠. 매일 증권 앱 켜서 확인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0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 친구 표정이 완전히 굳더라고요. 100만 원 날렸다고 하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너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 지금도 300만 원 벌었는데? 그랬더니 이러더군요. 아니야, 500만 원이었다고. 100만 원 손해본 거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본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게 우리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렬하거든요. 명예, 권력, 사랑보다 더 직접적이에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숫자가 보입니다. 1초마다 변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자책과 불안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망합니다. 옳은 종목만 샀어야 했는데 이 후회를 매일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감정적으로 종목 갈아타고 또 후회하고 결국 수익률은 바닥을 기죠. ETF는 바로 이 감정 노동을 전문가들이 대신해 줍니다. 당신은 그냥 사서 놔두기만 하면 돼요.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마음 편합니다. 워렌 버핏, 투자의 신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이 요즘 시대에는 좀 빛이 발했어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지난 20년간 나스닥 지수가 버핏을 이겼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최근 10년 나스닥 100은 연평균 17.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레이는 11.7%였어요. 무려 5.7%포인트 차이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1억을 10년 투자하면 나스닥은 4억 8천이 되고 버핏 방식은 3억이 됩니다. 거의 2억 차이예요. 30년, 20년으로 늘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로는 나스닥이 압도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버핏이 실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제조업 시대에 완벽했어요. 코카콜라, 질레트,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죠. 착실하게 물건 만들고 배당 주고 경기 사이클 타면서 성장하는 회사들. 그 시대엔 그게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애플은 물건을 팔지만 진짜 돈은 앱스토어에서 법니다. 구글은 검색 한 번에 광고비를 받아요. 제조 원가가 거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로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버핏 시대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S&P 500은 어떨까요? 물론 안정적이죠.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니까 변동성도 낮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나스닥은 순수하게 테크 중심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가 주축이죠. S&P는 거기에 은행, 에너지, 제조업이 섞여 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버핏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이 모든 시대의 최고인 건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었고 이제 부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부자가 바뀝니다. 농업혁명 때는 땅 가진 사람이 부자였죠. 산업혁명 때는 공장 주인이 최고였고요. 그럼 지금은 누굴까요? 디지털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마차 회사는 망했어요. 자동차가 나오자 철도 회사가 흔들렸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백과사전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기술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지금은 AI, 클라우드, 반도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럼 답은 명확하죠. 그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도 버핏처럼 공부하면 개별 종목 고를 수 있어 라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안 됩니다. 버핏은 하루 8시간 이상 기업 분석만 해요. 60년 넘게요. 당신도 그럴 건가요? 회사 다니면서 가족 챙기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차라리 본업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영업 1등하는 게 의사로 환자 잘 치료하는 게 디자이너로 좋은 작품 만드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거기서 명예를 얻으세요. 그렇게 번 돈으로 세상의 흐름에 투자하면 부를 얻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투자 공부에 인생을 쏟을 필요 없어요. 복미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 20% 수익률로 6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54만 배 늘어납니다. 1천만 원이 5조 4천억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수학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30년간 보여준 게 연 15%예요. 20%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당신은 두 가지를 얻어요. 미래의 부와 현재의 평화죠. 매일 주가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PBR 이런 거 아세요?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 자산 비율. 가치 투자자들이 엄청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요즘 시대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조업 시대의 유물이에요. 과거엔 이게 통했어요. 경기 사이클이 명확했거든요. 경기 안 좋을 때 기업 실적 떨어지고 PER 낮아지고 그때 사면 됐죠. 그러다 경기 좋아지면 실적 올라가고 주가도 따라 오르고요. 팔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회사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글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저평가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상장할 때부터 비쌌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내내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소리 들었죠. 테슬라는 또 어떻고요? PER이 100 넘을 때도 있었어요. 전통적 가치 투자자들은 미친 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주가가 10배도 올랐어요. 제 선배 중에 가치 투자 신봉자가 있었어요. 2010년에 구글 보더니 퍼 25는 너무 비싸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샀죠? 퍼 10이었거든요. 훨씬 싸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15년 지난 지금 구글은 10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선배 아직도 밸류에이션 계산하면서 기회 놓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테크 기업은 경기 사이클을 안 타거든요. 불황이든 호황이든 사람들은 구글 검색하고 아이폰 쓰고 아마존에서 장 봅니다. 광고비 줄어도 검색량은 안 줄어요. 오히려 늘죠. 클라우드는 경기랑 상관없이 성장해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재단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를 보세요. 복잡한 계산보다 심플한 흐름을 따르는 게 훨씬 명확합니다. 저점 찾겠다고 차트 보고 재무제표 분석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테크 ETF 사세요. 흐름에 올라타는 게 답입니다. 나스닥 100의 진짜 강력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자동으로 낙오자를 퇴출시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성장주가 들어와요.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지수가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 나스닥에는 야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대신 엔비디아가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엔 시스코가 최고였어요. 지금은 비중이 줄었죠.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게 지수의 힘입니다. 승자를 자동으로 담아내요. 반도체 ETF 살까 고민하는 분들 많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년 뒤에도 반도체가 지금처럼 핫할까요? 잘 모르겠죠. 어쩌면 양자 컴퓨팅이 대세일 수도 있고 바이오 칩이 뜰 수도 있어요. 유행은 바뀝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항상 메인스트림이에요. 무엇이 뜨든 그걸 담아냅니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김장하는 분들 있죠? 애플 실적 나쁘면 어쩌나, 테슬라 판매량 줄면 어쩌나. 솔직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단기 등락은 의미 없거든요. 당신이 5년, 10년 투자할 거라면 이번 분기 실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사 다니면서 매일 주가 볼 시간에 본업이나 충실하세요. 한국 주식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단기로는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오션 이런 기업들 3년, 5년 보면 기회 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생태계가 탄탄하거든요. 돈 벌 수 있죠. 그런데 자산의 중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결국 미국 시장을 따라갑니다. 나스닥 빠지면 코스닥도 빠지고 S&P 오르면 코스피도 올라요. 그럼 굳이 따라가는 걸 찰 필요가 있을까요? 근본을 사야죠.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 말입니다. 당신 자산의 60, 70%는 나스닥과 빅테크여야 합니다. 나머지로 재미 보세요. 변동성이 무서운 분들 있죠? 주가 10% 빠지면 밤잠 설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어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네 번째 추천 상품이죠. TDF는 당신이 은퇴할 시점을 정해놓으면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40살이고 65살에 은퇴한다? 그럼 TDF 2050을 사면 돼요. 지금은 주식 80%, 채권 20%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갑니다. 젊으니까 변동성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10년 지나서 50살 되면 주식 비중을 70%로 줄여요. 60살 되면 60%로, 은퇴 시점 다가오면 50%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안전하게 가는 거죠.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동입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의사 친구가 있어요. 하루 종일 수술하고 환자 보고 논문 쓰느라 바빠 죽겠는데 주식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친구한테 TDF 추천했죠. 5년 전에요. 요즘 만나면 완전 행복해합니다. 주가 한 번도 안 봤는데 돈이 불어있더라 이러면서요. 이게 TDF예요. 변동성도 낮아요. 나스닥이 20% 빠질 때 TDF는 10% 정도만 빠집니다.
채권이 섞여 있어서 충격 흡수가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죠. 수익률은 나스닥보다 낮지만 그래도 연 8에서 10%는 나옵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글로벌 분산 투자도 자동이에요. 미국만 담는 게 아니라 유럽, 아시아도 적절히 섞습니다. 한 나라가 흔들려도 괜찮은 거죠. 리스크 관리가 철저합니다. 정리할게요. 높은 수익 원하면 빅테크나 반도체 ETF 가세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TDF나 S&P 500 선택하세요. 중간 원하면 나스닥 100이죠. 당신 성향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 됩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아세요? 2배로 오르고 2배로 빠지는 상품이죠.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한국에 이거 처음 들여온 사람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로서 도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일반인은 손대지 마세요. 충격적이죠? 만든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로 돈 버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멋있어요. 나스닥이 10% 오르면 레버리지는 20% 오르잖아요. 대박 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나스닥이 5% 올랐다가 5%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레버리지는 아니에요.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손해입니다. 복리 효과가 역으로 작용하거든요. 횡보장에서는 녹아내려요. 매일 조금씩 손실이 쌓입니다. 인버스는 더 무섭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죠. 그러니까 인버스 들고 있으면 시간이 당신의 적이 됩니다. 며칠 맞출 수는 있어도 몇 달 맞추기는 불가능해요. 제 후배가 작년에 레버리지로 5천만 원 날렸어요. 머리 좋은 친구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매일 시장 보고 뉴스 체크하고 차트 분석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전문가도 못 맞추는 걸 일반인이 맞출 리 없어요. 성공적인 투자가 뭔지 아세요? 운 좋아서 버는 게 아니에요. 운이 나빠도 결국 버는 겁니다. 나스닥에 20년 투자하면 중간에 폭락 몇 번 와도 결국 돈 법니다. 이게 확실한 방향이에요. 레버리지는 타이밍 한 번 틀리면 끝입니다. 회복 불가능하죠. 국가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투자하면 고수익 날 것 같죠? 위험합니다. 정치 리스크, 환율 리스크 엄청나거든요. 차라리 미국 사세요. 확실하잖아요. 화려한 것 쫓지 말고 정석으로 가세요. 그게 부자 되는 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와, 로봇 만드는 회사 대박 나겠네? 이거요? 아니에요. 로봇 만드는 회사는 돈 못 법니다. 진짜 돈 버는 건 로봇 머리 만드는 회사예요. 다리 2개 달고 팔 움직이게 하는 건 사실 제조 기술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로봇이 뭘 보고, 뭘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AI 브레인이 핵심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할게요. 현대차가 아무리 멋진 전기차 바디를 만들어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사오나요?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한테 사옵니다. 그럼 진짜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파는 쪽이죠. 현대차는 철판 용접하고 부품 조립해서 한 대당 몇백만 원 남기는데 엔비디아는 칩 하나에 수백만 원씩 받아요. 마진이 비교가 안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똑같아요. 로봇 몸통 만드는 건 제조업입니다. 박리담회죠. 공장 돌려서 많이 팔아야 돈 벌어요. 그런데 그 로봇에 들어가는 AI 칩, 학습 알고리즘,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는 독점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가져가요. 로봇 한 대 팔릴 때마다 계속 돈 벌어요. 제 지인이 로봇 스타트업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최고인데 소프트웨어를 못 따라가겠다고요. 결국 오픈 AI한테 API 사다 쓴대요. 매달 사용료 내는 거죠. 로봇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진짜 수익은 빅테크가 가져가는 겁니다. 미래는 명확합니다. 하드웨어 효율성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능이 가치를 결정해요. 로봇이든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마찬가지죠. 결국 부의 흐름은 세상을 지배하는 지능을 가진 테크 기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거기에 해야죠. 투자를 오래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단순한 추천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못 버텨요. 주가 30% 빠졌을 때 왜 내가 이걸 샀지? 이 생각 들면 끝입니다. 팔게 돼 있어요. 저는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나스닥, 빅테크, TDF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건 당신 몫이에요. 5년, 10년, 20년을 버티는 건 저도 못 도와드려요.
당신이 스스로 통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시대의 흐름과 당신 투자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테크에 투자한다. 이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흔들리지 않죠. 이게 부자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